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네요. 그렇네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1월에 부모님 생신이 몰려 있어서 부모님 찾아뵙고 또 오빠네 가족도 보고 가족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또 설 기간에는 시댁 내려가서 시댁 식구들 뵙고 차례도 지냈습니다. 홍옥님은 무탈이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1월에는 설 연휴도 길어서 여유롭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시기에 여행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조만간 다시 여행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길 바라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작금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권위와 복종입니다. 권위와 복종이요. 오늘도 흥미있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복종하지는 않죠. 그렇죠. 보통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힘이나 권력 또는 권위를 함께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힘에 대한 복종은 저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센 사람이 폭력적으로 강제한다면 힘이 약한 사람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쵸?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구타를 하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닌 수직적인 지위 체계에 의해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군대나 검찰 같은 곳이 그렇겠죠? 이런 곳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갖는 힘 또한 있죠.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 지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지위로 인해서 힘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지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이 논리가 작용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을 아주 힘이 센 권력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꾸짖고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위치로서 힘을 갖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아이에게는 부모가 가장 큰 권력자죠. 직장 상사와 부하도 명령과 복종 관계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도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이게 되는 사회적 위치 또는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힘을 갖기도 하고 또 복종을 하기도 하죠. 힘의 관계를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스탠리 밀그램이 실험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힘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네, 스탠리 밀그램은 당시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거든요. 밀그램이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겠다면서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처벌이 학습에 대한 효과는 속임수였어요.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 행동을 관찰하려고 했죠. 심리학 실험에서 원래의 목적을 속이고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네요. 네, 실험의 진짜 목적을 알릴 경우에 참가자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목적을 숨기고 실험을 합니다. 대신 실험이 끝난 후에 진짜 목적에 대해서 참가자들에게 밝히고
그들의 양해를 구하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관찰했나요? 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실험자, 즉 지시자가 참가자에게 선생님 역할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옆방에서 학습을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학생에게 짝지어진 낱말들을 가르친 후에 학습을 잘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가 틀리면 선생님은 전기 쇼크를 줘서 처벌을 해요. 전기 쇼크요? 네,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 전기 쇼크를 주는 장치가 있어요. 각 버튼마다 전압이 적혀 있는데 그 전압이 높을수록 쇼크의 강도가 커집니다. 거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진짜 쇼크가 가해지는 건 아니죠. 선생님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버튼을 올려서 전압을 높일 때마다 옆방의 학생이 전기 쇼크를 받는다고 믿는 거죠. 제가 진짜 쇼크를 주나 싶어서 속으로 엄청 놀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도 가짜였나요? 네, 맞아요. 실험을 위해서 투입된 일종의 실험 도움이라고 할까요? 실험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학생이 틀릴 때마다 선생님은 처벌 수단으로 전기 쇼크를 가했어요. 그리고 틀릴수록 그 수위를 높였죠. 그러자 옆방에서 학생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저 그만할래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면서 소리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이쪽 방에서는 계속 쇼크의 수위를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수준까지 쇼크를 가했던 사람들이 전체 참가자의 7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쵸.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왜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가혹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지? 그러게요. 이렇게 신음소리까지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행동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참가자와 같은 방에 있던 실험자에 있어요. 참가자가 주저할 때마다 같은 방에 있던 실험자가 전압을 올리라고 계속 재촉합니다. 참가자는 주저하면서도 전압을 올려서 더 강력한 쇼크를 주고요. 옆방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실험이 다 있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참가자들이 그저 실험자의 지시에 복종하면서 쇼크의 최고 수위까지 올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군요. 명령을 한 실험자에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요.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 실험 상황에서 처음 만났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시를 받은 사람의 생활에 어떤 영향도 그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걸 알고, 그런데도 참가자가 실험자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게 충격입니다.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참가자들은 분명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중단했던 참가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실험자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 예전에 TV 프로에서 나치의 명령을 받고 가스실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죽게 한 사람의 재판 상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그저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무심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던 그 사람의 얼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말씀처럼 밀그램의 실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종했을까를 알기 위해서 추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들을 알려고 했던 거죠. 복종하기 쉬운 상황들이라 제가 하나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실험자가 참가자와 같은 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누구라도 같은 공간에서 지시에 따르라고 재촉을 계속한다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옆에서 계속 종용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거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해요. 밀그램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자가 전체 실험을 이끌면서 참가자에게 무엇을 할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실험자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또 실험이 진행되었던 곳은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인 예일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이 대학교의 타이틀을 생각하면서 실험자의 권위를 느끼고 또 실험의 정당성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예일 대학에서 하는 실험인데, 그리고 그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이 그럴 만한 이유로 하는 실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치 부역자들의 행동도 그런 거죠. 예. 이런 것을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요. 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자 의도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악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행의 정당성을 그 행위를 명령한 사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으로 돌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 이제 좀 확실히 알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명령에 경찰과 군인이 그리고 공직자들까지 명령을 따랐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 명령이 밀그램 실험처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해도 권력자를 믿고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따르는 이유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자가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그램의 실험이 사람들의 복종 행위를 부각시켰다면 저는 오히려 밀그램의 실험을 통해서 권위자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권력자의 말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발생했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네,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마치 2021년 1월 미국에서 발생했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떠올라서 부끄럽고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을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와 너무 흡사한 사건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치 어떤 종교 집단의 광신도들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 그런 장면 같았어요.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하고 집기를 던져 부수고 유리를 깨고 판사를 수색하고 나중에는 방화하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게 알려졌었잖아요. 네. 이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 그날 저녁에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비통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법원에 난입한 그 사람들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 폭도들을 그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내몬 권력자들이 언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저 내가 많이 알고 아는 걸 잘 전달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나 그것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지식 전달자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학생을 대하는 고민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서 나는 권력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학기 말에 남기는 피드백을 보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를 권력자로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깨달음 후에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말과 행동의 무게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말과 행동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혹은 느끼지 않는 권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난 2달간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자각이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자각하면서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이번 법원 폭력 사태에서 보면은 유독 젊은 남성들이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자기가 힘이 없다고 느낄수록 힘이 역학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언젠가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결혼을 좀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 엄마보다 아들이 어렸거든요. 당시 남편분이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 힘이 붙이셨는지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 직장 그만둘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굳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에게 아빠는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지위도 높아서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근데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매우 두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약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군요. 동시에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행동에도 유혹을 느끼고요. 와, 대단한 통찰이시네요. 그래서 젊은 남성들이 자신을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날 EBS에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를 모시고 한국 남성의 보수화 현상에 대해서 강연하는 거를 봤어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 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 더 많아져서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을 여성에게 돌리면서
과거 남녀의 역할이 분명했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네, 보수라는 게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남성들이 그쪽으로 끌리는 현상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왜 이대남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20대 남성, 알죠? 가장 핫한 유권자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화가 극단으로 향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에 희생양 이론이 있어요. 희생양 이론이요. 네.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현생에 불만을 가질 때 그 감정을 표출할 대상을 찾거든요. 그 대상이 바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서구 나라에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죠. 아, 기억나요. 그때 미국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가 비슷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한 곳이 중국이었다는 이유로 자기 불만이나 분노 또는 좌절감을 아시아 사람들에게 표출을 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로 남녀가 똑같이 경쟁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삶이 팍팍해졌다고 느끼고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꼭 경쟁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0대나 20대가 받아들일 때는 자기들이 딱히 남자라고 혜택받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만 강조하는 것으로 느낀대요. 홍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성을 적대시하는데 어쩌면 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TV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아들과 딸을 하길래 멈췄어요. 지금은 지긋한 나이가 된 배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젊은 리즈 시절 모습이 엿보여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봤죠. 아들과 딸이요. 그거 옛날 드라마인데 누가 나왔었죠? 최수종님과 김희애님이 쌍둥이로 나오고요. 아, 백일섭님이 아버지로, 정혜선님이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랬었네요. 저도 봤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거기서 어머니 정혜선님이 딸 후나미에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구박을 해요.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또 아들 귀남이가 딸을 낳으니까 자기가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달아주고 싶다면서 왜 딸로 태어났냐고 아기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던 때죠. 그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깊게 뿌리박혀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였는지 그때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쿨하다고 여겨졌었죠. 그래서 여성학이 부각되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남자 여성학자가 계셨거든요. 전 여성학자는 들어봤는데 남자 여성학자도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나 봐요. 제 지인 중에 아들만 둘인 분이 있는데요. 요즘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까봐 그러신가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흐를까봐요? 물론 모든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일반화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긴 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것이 다른 젊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글쎄요. 사회 전체가 이를 인식하고 다각도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개별 아이들이 긍정적인 남성 모델상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나이 때에는 괜히 좋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모델 어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생각하면서 따라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청년들이 보인 그런 폭력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에는 보수의 가치를 선전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자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극우 종교 집단에서 또는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의 싹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특정 대상이 꼭 여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법원을 습격한 거를 보면요. 지금을 남성성이 위협받는 시기라고 인식한다면 오히려 남성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성이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쟁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싫어하고 더 큰 차를 갖길 원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똘똘 뭉치면서 극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권력자상에 끌리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지금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왜 강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약자로 인식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아가 피해자로 여기기 때문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는 만큼 그 아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른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아닌 무형의 권력도 있을 것 같아요. 무형의 권력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과 법률이 아닐까요? 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잖아요.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그것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 복종의 이유는 아마도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힘은 매우 강력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고 또 범죄자를 강제로 가둬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 강력한 힘에 대해서는 87년 이후 어느 누구도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번 계엄 사태 이전까지는요. 저는 계엄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법원 난입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후의 장치가 법원이잖아요. 그곳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될 것 같은 불안감과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공포와 혐오가 전 사회에 퍼지고 그런 감정으로 나라가 분열될까봐 두려워요.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의 집행을 막았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이 테두리 안과 밖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법관과 재판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고요.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꾸 불법이다, 수사를 거부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법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답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고 그걸 어기지 않을 때는 오히려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죠. 맞아요. 뉴스를 열심히 보시네요. 요즘 많이 봅니다. 네.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분이죠. 그분은 법이 정하는 대로 이행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재판 결과는 그분의 행위가 합법적이었고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권력자의 힘보다는 법률이라는 권위를 따랐던 거죠. 그랬던 거죠.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누가 힘이 있고 없는지 느낍니다. 특히나 힘이 없는 자는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더 예민하고 세심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항상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직장에서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는 내가 권력자일 수가 있고 또 직장 안에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동시에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을 보면 말이에요. 네, 오늘은 심리학 이야기보다 사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식이 무너지고 폭력이 강화되고 또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엇이 바른 태도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MBTI에서 T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이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F 성향인지라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힘을 가진 자의 말과 행동은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런 힘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권력자와 나쁜 권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현명한 안목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권력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를 이용하는 것은 나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국민들 간의 분열을 유도하는 권력도 나쁜 권력이겠죠.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현명한 눈을 길러야겠어요. 일단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를 열심히 실천해야겠죠? 아이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 방송 알쓸 심잡을 열심히 들으세요. 매번 듣고서 긴 감상문을 톡으로 보내주십니다. 아, 열혈 청취자시네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지난 편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리도 얘기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듣지 않겠냐고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리도 분명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얘기를 탄핵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들으셨나 보네요. 지난 시간에 저는 탄핵의 찬반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옳고 그름이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덕 행위 판단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옳은 판단을 위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청취자분들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 핵심을 잘 파악하셨네요. 지금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현실 상황을 빗대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너진다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겠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 권위와 복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 알쓸 심잡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